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데스크 로드맨에서 발로 뛰는 로드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염규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스데스크 로드맨을 주목해 봅니다. 2018년 10월 길 위에 답이 있다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포문을 연 뉴스데스크 로드맨.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사회 문제 해법을 찾는 로드맨은 지금은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벌써부터 버스 정류장에 첫 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첫 차만 2대 오면 부드러워요. 한 대만 오면 깨져 죽어. 아니 이게 뭐 진짜 콩나물이네.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룬 시즌1에 이어 일방통행 서울 민국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를 다룬 시즌2, 코로나 시대의 K청년이라는 주제를 담은 시즌3,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시즌4까지 무거운 주제들을 기존에 볼 수 없던 예능 포맷에 담아내며 뉴스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취재원과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나가며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여기 사시사철 이런가 아니면 좀 어떤가?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어머니 전형적인 충청도식 답변을. 저기요! 인터뷰 준비 과정까지 가감없이 담아내며 각본 없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뉴스데스크 로드맨. 오늘도 로드맨은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능형 뉴스를 표방해온 뉴스데스크 로드맨은 무거운 주제를 유머러스한 포맷으로 담아내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염규현 기자가 생각했을 때 이런 예능형 뉴스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면 믿지 못하시겠지만 네. 인지도가 꽤 높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예요. 한 초등학교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을 서서 사인을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정말요? 예, 믿기 힘드시죠? 제가 알아봤더니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맨을 교재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뉴스였으면 아마 아이들이 안 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뉴스의 좀 저변을 넓힌다는 것 자체가 예능형 뉴스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럼 위원들은 뉴스데스크 로드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처음에 로드맨을 봤을 때 되게 좀 낯익고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VJ 저널리즘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시민의 삶에 그야말로 이제 밀착을 한 시선으로 기동성 있게 파헤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장점을 이제 로드맨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스튜디오의 팩트맨이라는 존재가 어떤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로드맨이 제기한 문제를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라진 미디어 시대에 맞게 형식은 굉장히 날렵하고 친근하지만 어떤 기존의 저널리즘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로드맨의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90%와 약간 우려 10%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콘텐츠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MBC의 강점이었었던 그런 발랄함과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대한 되게 날카로운 의식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려 10%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들이 많이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굉장히 장점인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연성화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최일구 아나운서가 이제 그 뉴스데스크 할 때 현장에 나가고 이제 뭐 갯벌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었고 뭔가 대중적인 접근을 위해서 했던 거긴 하지만은 뉴스로서의 어떤 그 날선 맛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 10%를 가지면서 좀 바라보고 있고, 항상 그 재기발랄함과 날섬을 같이 겸비한 로드맨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언론사가 이른바 뭐 디지털 퍼스트라는 어떤 구호 내걸고 뭐 제작 현장이라든지 뭐 뉴스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 같은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시청자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뉴스데스크 로드맨은 이 부분을 좀 잘 전략적으로 잘 공략한 것 같아요. 기존의 뉴스데스크는 전통적으로 이런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속 따라가고 새로운 좀 뉴스를 추구하는 분들은 이런 로드맨 같은 프로그램을 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재적인 뉴스 수용자,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로드맨이 굉장히 좀 어떤 성공 모델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상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형식을 허물다 보니까 자칫 오보나 혹은 그릇된 이런 관점이 나가게 될 경우에 그 역풍은 더 거셀 거라는 항상 경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이전보다 더 이런 팩트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됐고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염기훈 기자와 함께 뉴스데스크 로드맨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드맨 하면 길 위에 답이 있다. 이 슬로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과거의 언론은 일종의 메신저 권력을 가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치인, 교수, 뭐 전문가 고위 관료까지 다양한 고급 정보를 선점해서 메시지를 독점했는데 지금 그게 다 깨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따로 유튜브 방송하죠. 교수님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설 곳이 없다. 그때 저희가 생각한 게 바로 현장이었어요. 야, 아무리 정치인도 전문가도 현장엔 다 가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면 보고 듣자. 그리고 그걸 말해주면 적어도 우리는 가본 사람이 된다. 어떤 코너에 대한 정체성이라기보다도 지상파 방송 뉴스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생존 루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길 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정말로 좀 더 넓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위원들은 뉴스데스크 로드맨의 제작 과정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바로 그 슬로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길에 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로드맨은 그 현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길에 답이 있으니까 최대한 비워놓고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약간의 좀 이제 가설 같은 걸 좀 세워놓고서 좀 더 그것을 가설 검증적 태도로 나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이고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 있는 게 더 많았어요. 큰 대주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간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도 갖춰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거의 그걸 좀 더 깨면서 답이 없이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왜 일본엔 온천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 온천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근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수안보 온천에 갔어요. 가서 막 취재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쇠락한 온천 업주분들이 막 이게 또 문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론을 좀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 이제 흔히 맨 땅에서 한 취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팩트맨 같은 경우도 조금 궁금한 게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네네. 우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제 팩트로 이제 우선 최대한 이제 그 숫자를 많이 그거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은 로드맨이 현장에서 갖고 온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팩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추가로 그 검토를 하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두 개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이 취약한 의료 문제다 그러면 지방의 의료 현실에 대한 기본 취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상 현장에 갔더니 이제 제가 전화하는 거죠. 야, 와보니까 소아과가 꽤 있어. 그러면은 그래?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으로 하고 근데 현장은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심한 현장이 있더라도 그 지역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팩트를 통해서 일반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뉴스와는 좀 이렇게 관점 자체가 좀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실생활에 밀착된 이슈들을 많이 다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자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도를 할 때 자꾸 현안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뉴스적인 가치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제작을 거듭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작은 사소한 단면이 때로는 본질을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경북 군위에 갔을 때 한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여기 영화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돼? 그럼 영화 보는데 없는데요?
보고 싶은 영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벤져스 영화밖에 없는데요,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인터뷰지만은 그를 통해서 그냥 다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더 현장으로 갈수록 좀 그런 것들의 중요성, 오히려 그게 더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또 일반 뉴스는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오거든요, 한 꼭지에. 저희는 이 7분 편성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신문으로 치면 지면을 할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 감정선을 벌려갈 수 있는 사실 여유 공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로드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고 있지만 또 예능형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획이나 취재 제작하실 때 예능적 재미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린 좀 사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풍자나 해악이 될 만한 인터뷰를 의도는 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우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픈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고. 무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무한테. 맛있게 먹게 못 해주고 이래서 밭에 버려서 미안해요. 얘가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무가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울어요. 같이 우네요. 그런 것들은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웃음의 장치가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취재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로드맨에서는 가속화되는 무인화 시스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수도권 집중 현상, 그리고 청년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모습까지 그간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들을 정말 많이 다뤄왔는데요. 로드맨의 이런 취재 아이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나요? 보통 이제 보도국은 우리 게이트 키핑이라고 해서 발제 단계를 거르고 걸러서 다시 내려오고 내려와서 정제된 뉴스가 방송이 되는데, 그런 방식을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고 저희가 흔히 원탁 회의라고 표현을 해요.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돌아가면서 아이템을 좀 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내신 아이템이 나간 적도 있고, 또 A분이 말씀하신 아이템이 나간 적도 있고, 심지어 대학생 인턴 기자분이 저희 가끔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낸 아이템이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낸 아이템보다 시청률이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차 운전을 하기 시작한 뒤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좀 적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버스라든지 택시의 문제들에 대한 아이템 잘 떠올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20대의 또 대학생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 혹시 아세요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또 계층, 학생, 직장인까지 이런 분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찾는 데 있어서 좀 그런 회의 방식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원들은 뉴스데스크 로드맨에서 어떤 장면들을 인상적으로 봤을까요? 저는 그 시즌3에서 코로나 시대의 그 청년 문제를 네. 다룬 그 기사들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특히나 이제 시리즈 5편의 이제 청년 문화의 실종 문제, 네. 그리고 6편에서는 이제 청년들의 우울 문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뉴스에서 청년 문제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잘 다루지도 않지만 막상 다룰 때는 주로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좀 굉장히 좀 절박하다라고 생각되는 현안들을 먼저 다루는데, 이런 가시적인 지표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떤 삶의 기저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또 삶의 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진화한 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을 특별히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또 이 시리즈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사연이 유독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를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학자금 대출 액수가 6천 조금 넘게 있었고요. 통번역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식당에서도 일했었고요. 구직지원금 같은 거를 일을 안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찾게 되니까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되고, 가끔은 부모님 원망도 좀 하게 되고.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가슴 아팠던 사연이 있다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왜요? 집에 있는데? 그랬더니 집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원래 카페나 도서관에서 보냈는데 거기를 못 가니까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해서 집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기억나는 부분이 저희가 마지막 편 청년의 본 편에서
그 여학생의 집에 찾아갔는데 물론 이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평범한 원룸이었는데 너무 뭐 멀쩡했어요. 인터뷰도 잘했고 담담하게 얘기하다가 대중교통을 딱 탔는데 진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진단을 받으니까 불안장애랑 우울증이랑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해요. 툭 치면 툭 터져 나오는 식으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전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데서 지금 한계 상황이구나.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정도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 사회에 청년 문제가 많이 불거지긴 전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더 먼저 다가가면 미리 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그 여학생 분이 아직도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제 일반통행 서울민국도 되게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리즈였잖아요. 시리즈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이라는 걸 그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걸 텐데 혁신도시 내려갔을 때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있었겠으나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보고 또 이제 구도심이 어떻게 슬럼화되는지도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을 처음에 있었던 그 이미 미리 짜놨었던 흐름 안에 어떤 식으로 다시 그걸 재결합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낮에는 횡하죠. 당연히. 특히 주말은 더해요. 근데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도시가 인프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그 외곽에서 와서 채워주시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접 상권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압력을 분산하려고 만든 게 주변을 빨아들이려는 걸 발견했고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담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변형을 조금씩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의료, 교육, 일자리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출발해서 한 5-6개 도시로 마무리할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5개, 6개였던 도시가 최종 10부작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시 자체도 늘어났고 또 도시 안에서의 주제도 이렇게 현장에서 분화가 되고 좀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편이 2019년도 연말 결산으로 했던 세상은 달라지고 있을까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로드맨이 2019년도에 그동안 했던 방송하고 취재했던 지역에 다시 찾아가서 취재 이후에 정말로 달라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후속 취재 보도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최근 기준으로 로드맨 방송 이후에 어떤 사회제도 변화나 또는 인식이 바뀐 것들을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일방통행 서울민국 편에서 전라남도 영암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다루면서 응급실 없는 도시 편을 다뤘는데요. 영암에 응급실이 생겼습니다. 보도 이후에. 박수 한번. 진짜. 응급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소문이 났대요. 약간 저기 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로드맨을 찾겠네요. 민원이 와요. 근데 저희가 다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좀 죄송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튼 최근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뉴스데스크 로드맨에서 다룬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드맨이 파급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뉴스데스크에서는 순한맛 버전을 선보이고 그렇죠. 계시고 네. 또 MBC 온라인 콘텐츠는 매운맛으로 등장해서 맞습니다. 아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로드맨의 매운맛 영상은 편당 조회수가 20만 건이 넘는가 하면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네네. 로드맨 매운맛 버전 어떻게 기획된 건가요? 저희가 로드맨 택시 요금 인상편이 있어요. 혹시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인터뷰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택시가 안 잡혀요. 예약을 다 키고 다니시고 힘들어요. 빈 차여도 빈 차 잡기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뻐꾸기 버스 부엉이 버스가? 뻐꾸기는 어디서 온 새인가요? 올빼미 버스 기다려요.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출연하는 인터뷰이들이 시민들인데 다 웃긴 사람들만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많이 하고 골라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26명을 했어요.
근데 막상 뉴스에 내려니까 버리는 원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우셨군요. 아깝죠. 그래서 아이고 이분들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특히 이제 거기 만취 상태로 막 분노하시는 또 우리 직장인 제 나이 또래로 치면 형님뻘 되는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 목소리 정말 절절했는데 못 내는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그런 NG 컷이나 미처 방송에 못 낸 것들을 모아보자 이러면서 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예능 요소를 좀 더 강하게 가미했으니까 좀 양념을 세게 뿌렸다 이런 느낌으로 좀 매운맛으로 붙여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로드맨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맞습니다. 듣고 그것들을 이제 담아냈을 때 그 현장의 그 분위기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매운맛 버전이 사실은 이제 뉴스로서도 뉴스 콘텐츠로서 좀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운맛 버전을 어떻게 만드느냐보다도 그 뉴스데스크로 할 때 시간뿐 아니라 지상파 뉴스의 특성만 아니면은 내가 이걸 꼭 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너무 아쉽다라는 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가면은 영상 편지 같은 거 많이 받아요. 근데 영상 편지 중에는 뭐 국토부 장관한테 한 말씀 하세요, 기재부 장관한테도 한 말씀 하세요 이러면은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진짜. 뭐 장관 양반이라고 하면 되나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이제 웃긴 것도 있지만은 되게 좀 감동적인 것도 있거든요. 정말 진심 어린 멘트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정선을 잘 살리려면 좀 길게 담아야지만 그 맛이 사는데 사실 뉴스에서는 그렇게 살릴 수는 없어요, 호흡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매운맛에 많이 소화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매운맛조차도 많이 못 넣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영상 편지들만 모아서 따로 구성을 해도 하나의 좋은 이런 목소리 청취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좋은 내용들도 많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특히 로드맵 매운맛 버전에 좀 애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매운맛 버전의 어떤 뉴스의 어떤 장점, 기대 효과는 무엇일지, 또 반대로 사실 우리가 매운맛이 몸에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매우면 탈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없으셨는지. 매운맛 같은 경우에 아까 초등학생들도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재미있는 거는 위로도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2049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50대 이상도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래든 위든 그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그 기대 효과로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부작용은 이제 아이템 선정인데요. 아무래도 조회수를 의식하게 돼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어느 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됐을까 돌아보게 되는데 저희가 항상 경계를 하는 게 너무 이 조회수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록 흥미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소수의 이해관계라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사안이고 우리 사회의 의제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하는 쪽으로 계속 고민하는데 그거를 계속 경계하긴 합니다. 그 현재 그 매운맛 버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뉴스데스크하고 어떤 주제 아이템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인력이 많으면 주제를 따로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사장님이 인력을 보충해서 따로 해도 좋다 하시면 매운맛 버전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슈가 어쨌든 국내 이슈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 시청자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게 뭘까 했을 때 기후 위기 문제는 사실은 이건 뭐 여야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의 나라 우리나라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유럽, 중국부터 해서 지금 온 세계가 난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좀 잦아들면 좀 각국의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지구의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위기를 좀 다루는 대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초등학교에서도 교재로 쓸 수 있다. 저희 농반 진반인데 아무튼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라서 너무 먼 얘기 같이 느껴지기는 해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데스크 로드맨 제작진을 대표해서 나온 염견 기자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로드맨이 초반부터 일관되게 귀리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삶을 면밀히 그만큼 살펴봐야 문제점이 정확하게 보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작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거야말로 어떤 저널리즘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그 지구력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들에서 다 이제 대한미디어 방법론을 흡수하는 사례는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좀 그냥 스타일만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것이 이제 형식과 내용이 정말 이제 굉장히 그 잘 맞물려서 뉴스 콘텐츠로서 가치가 높아진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로드맨이 대한미디어의 방법론을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근본 가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잘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모범 사례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뉴스데스크 로드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제를 모으면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단순하게 이게 예능형 뉴스라서 재밌어서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 절반이 사는 지역의 목소리, 또 청년 세대, 여성, 자영업자 등 그동안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염규현 기자를 만나보니까 뉴스데스크 로드맨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로드맨이라는 코너가 어떤 저 개인의 어떤 일신 전속적인 코너가 되기보다는 저는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다양한 코너로서 누가 와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희망이라면 희망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많은 이슈들이 묻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의도로 묻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로드맨이 그 묻혀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아서 시청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근감과 현장성 있는 뉴스로 사회 문제를 보다 가깝게 전달하는 뉴스데스크 로드맨. 앞으로도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는 로드맨이 되어주길 바랍니다.